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한때 기록하는 등 서울이 매우 추운 아침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두껍게 입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 새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대한민국의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 가운데 윤미향 의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와인 파티를 하고 있는 사진을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길원옥 할머님 생신을 기념하기 위해서다라고 해명했지만 그게 사실이냐라는 사실 거짓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내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립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 불법성 논란은 여전한데 증인을 신문하느냐 신문하느냐의 논란도 양측에서 그 공방이 거셉니다. 잠시 후에 무슨 얘기인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서울 모든 응급실에 한때 빈자리 0. 응급실에 빈자리가 없어요. 고열 확진자는 이틀 넘게 자택에서 대기한 사례도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도권의 응급의료 체계의 붕괴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탓에 입원 못한 수도권 확진자가 580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입원하지 못하고 입원 병실이 없어서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580명이다. 가족들과 함께 있다는데 이들로 인한 감염의 가능성과 우려, 그리고 이분들 제때 치료 못 받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병상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수개월 전부터 나왔는데 왜 정부가 병상 부족에 대한 대책을,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두지 못했던 걸까요?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3단계 격상이 아직 안 됐다는 것. 백화점 학원 폐쇄된다. 격상 때. 10명 이상 모임 행사 전면 금지된다. 정부로서도 거리두기를 상향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우려해 고민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살고 봐야죠. 확진자가 1000명이 넘음에 따라 대통령도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윤희숙 의원이 12시간 47분 홀로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세우면서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란 여당은 강제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할 테면 해보라 라고 조롱하던 여당이 부동산 입법 독주 이슈가 야당 의원들, 특히 윤희숙 의원 같은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연설로 부각이 되자 역시 숫자를 앞세워서 표결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자마자 수분 안에 국정원법 소위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연말에 사망한 지 5달이 방치된 엄마의 시신, 그리고 그 아들은 노숙자가 됐다. 방배동 모자의 비극인데요.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우리 엄마는 몸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글을 남기고 노숙자가 됐습니다. 추정컨대 이 발달 장애가 있는 아들이 엄마가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계속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손내민 복지사에게 엄마가 쓰러졌다. 집에 가보니 이불 덮인 60대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아무도 이들 모자에게 관심을 주지 못했다라는 점이 너무나도 씁쓸하고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라며 분노를 파는 사람들이라는 경향신문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출소한 조두순 집 앞에서 차 경적을 울리거나 인터넷 생방송을 하는 사람들, 후원을 하면 당장 쳐들어가겠다라는 자극적인 멘트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조 씨 집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월요일을 맡고 계신 손정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코로나 전문가이자 고려대 약대의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여의도 정치 컨설팅계의 제갈 공명 윤 선생, 윤태권 실장님 나왔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3단계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3단계 격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늦었다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수싸움입니다. 추미애 측과 윤 총장 측, 추 장관 측과 윤 총장 측이 수싸움을 연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내일 징계위 열립니다. 과연 누가 웃을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생일 파티. 코로나 1000명이 넘는 가운데 윤미향 의원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와인 파티를 한 사진을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일 잔치하는데 누구 생일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김재의 도시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오늘의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K 방역이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주말에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수치부터 함께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걱정됩니다. 신규 확진 1000명대 연일 최고점 폭증세 그리고 국내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최대 수치를 기록하면서 매우 우려와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3일에 1030명, 1000명을 돌파하면서 넘어서면서 많은 국민들의 걱정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대통령이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백신 구매에 대한 자평의 발언,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라는 발언이 있고 나서 수일 만에 1000명대를 넘겼다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희망적인 발언 이후 또 확진자가 증폭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드디어 백신과 치료제로 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백신 4,400만 명분은 우리 국민의 집단 면역에 충분한 양입니다. 네, 이재명 기자, 청와대 출입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정말로 가장 크게 걱정하실 텐데 의심의 여지는 없으나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랬고 대통령이 뭔가 너무 희망적인 전망만 내놓고 난 이후에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처음이 아닌데 이번에도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는 대통령의 발언 4일 만에 103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표됐습니다. 무색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대통령 발언 자체는 코로나 전체 상황이라보다는 백신이 이제 곧 도입될 테니까 백신이 도입되면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한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런 폭증세와 바로 연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바로 사나흘 전에 이제야 이제 터널이 끝났다 이렇게 굉장히 희망적인 낙관적인 메시지를 냈었는데 바로 그리고 나서 900명대로 1000명대가 폭증하는 상황을 맞았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현실인식, 상황인식 그리고 제대로 된 복을 받고 있느냐 이제 이런 의문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긴 터널의 끝이 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거의 나흘 만에 벌써 이제 바로 절체절명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굉장히 위기의식을 크게 강조했는데 결국 좀 위기의식이 우리나라 국민 그다음에 우리 나라뿐이 아니라 K 방역 자체가 굉장히 절체절명의 시간을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달도 안 돼서 한 25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무려 4단계나 1단계, 1.5단계, 다시 2단계, 2단계 플러스 알파 그리고 2.5단계까지 계속 격상했지만 네. 단 한 번도 확진세가 꺾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지금 K 방역이라고 했던 어떤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확진을 확인하고 추적해서 다시 격리 치료하는 그런 단계마다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결국 이제 위기를 맞는 건들 자만에서 비롯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K 방역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볼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희 교수님 오늘 급히 저희가 그래서 모셨는데 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몇 주 안에 2000명이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경고도 나오고 있던데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그 이후부터는 실제로 방역 체계 500명에서 1000명도 뭐 유사하긴 한데요. 일단 1000명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 방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특별한 어떤 방역 조치가 강화되지 않으면 1000명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확진자는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사회적인 여파는 굉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잠시 후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이야기도 잠시 여쭙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12월 9일 조금 전 들으셨던 것처럼 정부 방역 역량을 믿어달라 백신 구매 소식을 전하면서 긴 터널 끝이 보인다라고 발언을 했고, 3일 후에 확진자 급증세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확진자가 1000명대 최다 기록을 하자 절체정명의 시간이다라고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물론 청와대의 해명은 이게 메시지를 말이 바뀌었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 백신 구매에 대한 평가가 12월 9일인 거고, 대통령은 이 확진세에 대해서 계속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두었다라는 청와대 해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낙관적 발언을 할 때마다 코로나가 오히려 더 급증했던 사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2월 13일 병직의 간담회와 함께 머지않아 종식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 이후에 신천지발 확진자가 급증했고요. 3월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확진자 수 더 줄이고 안정단계에 들어서면 K방역의 모험사를 평가한다. 같은 날 구로콜센터 집단 감염이 발발했습니다. 10월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최근 방역 상황 서서히 안정화되고 있다 라고 발언을 하자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증가되기도 했고,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는 이번 발언 며칠 뒤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표되기도 한 겁니다. 윤태호 실장님, 물론 대통령이 신도 아닌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을 거다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 확진 양상과 방역 상황에 대해서 수많은 전문가 참모들로부터 대통령이 제대로 좀 보고를 받으실 텐데요. 의아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그게 뭐 우리가 좋은 메시지가 나갈 때도 있고 나쁜 메시지가 나갈 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 보면은 약간 지금 안 좋다, 뭐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건 정은경 청장이라든지 정세균 총리가 많이 했고, 문 대통령은 조금 좋은 쪽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역할 분담 차원인 듯도 한데, 근데 그게 좋다가 안 좋다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안 좋을 것이다라고 했다가 이제 나아지면은 그 경고한 사람의 공도 되는데, 좋을 것이다라고 했다가 안 좋아지면은 그 원망을 듣게 돼 있잖아요. 저는 이런 역할 분담이 적절한가를 잘 모르겠는 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면은 대통령의 이제 굵직한 메시지가 한 4번이 있었어요. 검찰하고 법무부와의 충돌 같은 데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송구스럽다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직후에 징계위 이제 일정이 잡혔는데 수석 비서관 회의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직후에는 탄소 중립 행사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TV 중계도 되고 현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크게 이제 이벤트를 하면서 2050년에는 우리가 탄소 중립이 될 것이다, 이런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 국면에 대해서도 이제 송구스럽다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는 12일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지금 그게 논란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제 공공임대주택, 이게 참 좋다, 앞으로 잘 될 거다, 이건 또 현장 가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온탕 냉탕에 대해 가지고 좀 안 좋은 거는 누르고 좋은 건 대통령이 말하려고 하면은 전체적인 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 가지고, 자, 코로나가 이제 잘 풀렸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결국 안 좋으면요, 그게 다 대통령 책임으로 되고, 또 어쨌든 잘 되면은 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분리를 하려고 해도 분리가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대통령이 안 좋은 메시지라든지 지금 참아야 된다, 이런 것도 조금 나서서 할 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비단 이번 긴 터널의 끝 발언 논란뿐만 아니라 앞서 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좀 보면요, 대통령이 낙관적인 메시지를 내고 나서 상황이 좀 안 좋게 변화한 사례가 몇 번 있었다라는 겁니다. 손정인 변호사님, 몇몇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례들을 들며 혹시 대통령이 우리가 K방역에 대한 평가나 자화자찬 등에 대해서는 많이 언론에서도 있었는데, 혹시
현 우려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신문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기엔 좀 어려운 게 사실 온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그 확진자 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코로나의 수치만 보면 평가할 수 있는 것을 지나치게 낙관적이게 잘못 왜곡해서 봤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누군가는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겨울철에 이렇게 대유행이 올 것이다. 우리가 스페인 독감 때도 1차 유행보다 훨씬 더 2차 유행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감염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겨울철을 지나가니까 이 고비가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백신이나 여러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있으니까 몇 달, 한두 달 정말 희망을 갖고 지켜보자라는 의미로 또 해석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나 희망의 메시지를 줘서 경각심이 좀 떨어질 염려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제 중대본회의에 직접 주재를 하셨거든요. 그만큼 사항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 주말에 대통령이 이런 중대본회의에 참석했다라는 상징적 의미로라도 국민들한테 전달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예, 결국은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잘 세우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확진자 역대 최대 기록날 정부가 5년 뒤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자, 이게 지금 논란입니다. 지난달 9일 100명, 13일 0시 기준 1030명, 한 달 새 확진자가 10배 폭증을 한 겁니다. 문제는 병상이 부족하다는 것, 수도권에 남은 중환자 병상이 13개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게 더 큰 문제 같은데 확진이 됐는데 병원에 못 가는 대기자들이 580명. 이분들은 자택에서 지금 대기해야 된다는 건데 병상 부족이 현실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어제 25년까지, 5년 뒤까지 공공병원 20개가량 신중축 병상 5천여 개를 확보하겠다라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요, 지금 집에 불 났는데 불은 안 끄고 소방서를 짓겠다고 하는 꼴이다라고 조선일보 기자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정희 교수님, 일단 몇 가지 여쭤볼 텐데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당장 치료를 못 받고 집에서 대기하신 분들이 600명에 육박한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일단은 확진 판정을 받으면 빨리 감염이 안 된 분들하고 격리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래 매뉴얼, 감염병의 매뉴얼이고요. 근데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해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빨리 그래서 생활치료센터 등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에 있는 공공 어떤 집단시설, 대표적으로 뭐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확보를 해서 생활치료센터로 빨리 전환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수적으로 뭐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해외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수기다 보니까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을 빨리 확보를 해서 생활치료센터로 전환을 한시적으로 시키면서 감염됐을 때는 빨리 격리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자택대기를 하고 있다가 네.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자택대기라는 말은 코로나 확진이 안 걸린 가족들과 한 집에서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일단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검사를 받았을 테고 음성 판정이 나왔으면 일단 확진된 그 가족과 일정 기간을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공간적으로 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공간이고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염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또 자녀가 확진자다 그랬을 때 그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도 굉장히 또 아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격리를 시켜서 치료를 적절하게 시키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환자 병상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는 당장 부족한 지자체도 나왔고, 그러면은 중환자의 경우 입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중환자 지금 병상 자체가 지금 뭐 나오는 거 수도권 같은 경우에 어제 기준으로 뭐 13개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실제로 저 숫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즉시 입원 가능한 어떤 중환자 병상 자체가
공간만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인력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요. 중환자 같은 경우에 일단은 경증에서 중증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 급속하게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지금 뭐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뭐 컨테이너 병상을 확보를 하고 뭐 새로 만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임시병평밖에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상급 종합병원 수준의 어떤 병원을 빨리 코로나19 전담 거점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빨리 체제를 변환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설도 시설이지만 실제로 인력과 장비들이 필요한데 특히 인력 부분 같은 경우에 한 곳에 코로나19 전담 의료진들이 있어야지만 순환이 가능하거든요. 산재돼 있다 보면 이분들은 다른 의료진들하고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실제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하더라도 당장 격리될 시설도 부족하다. 그리고 중환자의 경우 입원할 병상도 현재 부족한 상황이다. 라는 진단입니다. 자, 문제는 코로나19 확진 양상이 심상치 않은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2.5단계라는 점입니다. 3단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 운영 중단 시설이 26만에서 45만 개. 3단계가 되면 1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영화관, PC방, 독서실, 미장원, 미용실, 300제곱미터 이상의 상점, 백화점, 대형마트 모두 셧다운. 장례식엔 가족만 참석. 기업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프로스포츠 경기는 아예 전면 중단. KTX 고속버스 좌석수도 50% 이내로만 예매가 제한된다는 건데 아직 이 3단계가 안 됐거든요. 김정희 교수님. 자, 이 3단계가 된다 하더라도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 이게 효과적이냐라는 의문 제기도 오늘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3단계 일단 보면은 여러 가지 세부 방역 지침 자체가 굉장히 엄중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만큼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필수 인력만 제외하고 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셧다운에 들어가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이동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의한 효과는 일정 부분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현재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이 가장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3단계조차도 마스크를 벗는 환경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은 운영을 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그 제곱미터당 사람을 제한하긴 합니다. 그래서 8제곱미터당 1명꼴로 해서 인원 제한을 하게 되긴 합니다만 그 와중에도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게 되거든요. 누구든지 사람의 밀집도가 낮아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감염원이 있으면 충분히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같이 겨울철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2m라는 공식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 사회 전반에서 마스크를 어쩔 수 없이 벗게 되는 부분을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지금 상황을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른 질문. 반대로 3단계로 안 올리면 정부 고민하고 있거든요. 현 2.5단계에서 이 확진 양상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3단계로 전환을 하더라도 한동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원래대로 돌아가기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셧다운이 되기 때문에 3단계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그러면 지금 2.5단계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식당 등 자영업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 한시적으로나마 식당에서의 어떤 취식을 금지를 해야지만 지금 상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제한을 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완화시키는 방향이 낫지 지금 상태로 계속 이끌어 가다가는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장기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야당의 비판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0개월간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백신 확보 실패 등 정부의 판단 오류와 늑장 대처 등이 낳은 폐재앙이자 인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까? K방역으로 자랑하던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급한지 분간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 소개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위 과연 내일 끝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그러니까 징계위 측이 증인 신문을 두고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2차 징계위 D-1, 이번엔 증인 신문 충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법무부에서는 징계위원만 증인에게 신문이 가능하다. 검사징계법상 증인 신문은 형사소송 절차의 증인 신문과 다르다. 따라서 윤 총장 측이 증인에게 질문하는 것을 불허할 방침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증인 몇 명이 나오든 우리만 질문할 수 있다. 라는 게 법무부와 징계위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아니 우리가 증인을 신청했는데 우리가 증인에게 질문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 증인에게 질문하는 건 당연한 권리다. 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 신문과 신문의 차이 참고적으로 말하면 신문,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판결이나 수사위에 당사자나 증인 등에게 사실관계를 물어 조사하는 절차. 신문, 법원이 피의자에게 자기 권리를 보호토록 의견을 낼 기회 주는 절차. 신문과 신문의 차이. 일단 좀 복잡하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이재명 기자, 지금 징계위 측에서는 증인이 나오더라도 윤 총장 측은 증인에게 질문하지 마라. 우리만 질문하겠다라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지금 법무부 입장에서는 검사 징계법상 신문을 하게 돼 있다. 지금 사실 이번 윤 총장 징계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은 교양과 상식이 늘고 있잖아 싶은데 신문과 신문이 굉장히 어려운 법적 용어죠. 사실 기자들도 많이 헷갈리는데 우리가 흔히 그냥 검찰에서는 신문을 하고 법원에서는 신문을 한다 이렇게 흔히 얘기하지만 사실 또 엄밀히 얘기하면 또 그렇지도 않을 텐데 결국은 지금 이제 징계위 측에서는 우리가 어떤 신문의 과정 속에서 우리 법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만이 증인들에게 질문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반면에 윤 총장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조금 얘기한 것처럼 이 증인 8명 중에 7명을 윤 총장 측에서 요청을 했고 그게 받아들인 거죠. 그런 만큼 우리가 당연히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정확히 엄밀하게 어떻게 되는지 저도 사실 참 궁금한데 그냥 제 기자적 상식으로 봤을 때 사실 어쨌든 윤 총장 측이 부른 윤 총장 측이 불러서 징계가 승인한 증인들에 대해서 윤 총장 측 질문을 못 한다는 것. 그러니까 윤 총장 측이 질문하려면 징계를 통해서라는 거죠. 징계위원들을 통해서. 근데 과연 그것이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제가 봤지만 신문이라고 하는 게 법원이 피의자에게 자기 권리를 보호하도록 의견을 낼 기회를 주는 절차다. 이렇게 저희가 조금 전에 정의를 봤는데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이 뭐 피의자는 아니죠. 자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의견을 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증인으로서 나와서 과연 이 윤 총장의 징계 절차나 징계 과정 등이 합당하냐, 정당하냐 이 문제를 대고 각자의 의견을 표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징계 이유와 그리고 윤 총장 측의 변호인이 어떻게 보면 진짜 검사와 변호사로서 맞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양측이 증인을 두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답변을 듣는 게 오히려 더 정당하고 공정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그렇군요.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박 대변인, 네. 하루 앞두고 징계위 측이 들고 나온 카드가 자, 증인들에 대해서 윤 총장 측은 질문할 수 없다. 우리만 질문할게. 카드거든요. 잠시 후에 뭐 법적으로 무엇이 맞는지는 손정혜 변호사님께 여쭤보기로 하고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자, 이 징계위의 의도가 뭘까요? 글쎄요,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혐의자가 채택한 증인에 대해서 혐의자 측 변호인이 질문을 해야지 그 혐의자로 몰려 있는 사람이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는데 그거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셔도 어떤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쭉 보면 그동안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쭉 보면 직무 배제를 하고 이에 대해서 법원의 행정 심판도 있었고 이후 감사위원회 결과도 나왔고 그리고 징계위가 지금 열리는데 저는 뭐 청와대의 의도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무언가의 목적을 정해놓고 목적이라니까 윤석열 총장이 보기 싫은 거죠. 윤석열 총장을 솎아내기 위해서 그냥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형식적인 절차만을 밟고 정해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뭐 청와대도 있고 추미애 장관도 있고 그냥 내일 열리게 되는 징계위도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조연들만 있고 결과는 정해져 있는 길을 따라 궤도 위에 열차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밖에 해석을 못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증인들 나와 있는데 이거 보시면서 좀 질문 드리면 윤태곤 실장님, 흔히 한동수, 심재철, 이성윤, 정진웅 요 네 분의 증인은 추미애 장관 측이다라고 언론에서 분류하고 있고 또 흔히 류혁, 이정화, 손준성, 박영진은 윤 총장 측에게 유리한 이른바 폭로를 해왔거나 할 인물들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 징계위에 지금 주장대로 징계위만 질문할 수 있다면 자, 징계위의 공정성과 관련돼서 지금 계속 크게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주문한 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좀 부합하는 것이냐라는 논란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처음부터 뭐 위헌 문제, 기피 문제, 그리고 회피한 분이 뭐 투표권을 행사하고 회피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충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윤 총장 쪽에서는 어떤 그 명분을 계속 쌓아 놓으려고 하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거절하는 것도 이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한 그런 명분의 축적 과정인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징계위를 2차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뭐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의견들은 엇갈려져 있는데 그 누구도 저 징계위에서 모든 걸 처음부터 다 꺼내놓고 새롭게 이제 판단해서 결정하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윤석열 무조건 해임이지 뭐 볼 게 뭐가 있다고 이거는 이 징계위는 그냥 요식 행위일 뿐이야 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의견은 다르지만 교집합은 결론을 내버렸다라는 거니까 이게 어떤 쪽으로 결과가 나든지 간에 후폭풍이 오래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요즘 뭐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직 3개월로 정해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임은 아닌데 그럼 뭐 이제 대검 차장이 직무 대행을 할 테니까 대검 차장은 인사청문회 필요 없으니까 차장은 이제 뭐 인사하고 뭐 이런저런 시나리오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죠 뭐 내일. 예. 자, 손정희 변호사님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문과 신문이 법률적인 용어로는 구분되는 건 맞습니다. 이 신문 절차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할 때 신문을 쓰죠.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변호인이 이제 피고인이나 피의자한테 어떤 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과 신문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경우도 신문길이라고 하거든요. 이 절차에서도 판사가 가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양 관계의 당사자들에게 확인하고 질의를 하는 과정이라서 예를 들면 원고 피고가 증인을 둘러싸고 주신문을 하고 반대신문하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이제 징계 명단들 징계위원 명단 공개해달라 엄청난 공방이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직전날 모두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다 했다라는 측면이고요. 이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도 이 지금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들이 주신문을 막 한두 시간씩 하고 또 반대 신문하고 이거는 사실 절차에 좀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보이는데 다만 윤 총장 측이 그런 신문 방식이 아니라 주신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징계위원들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증인들에게 파악해야 되는 부분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징계위원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끝난 다음에 보충적으로 변호인 측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질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대 어떤 신문이나 보충신문의 개념으로 뭔가 요청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있게 한다. 그게 공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신문과 신문의 차이로 불필요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장에서 필요한 질문만 증인들한테 하면 되거든요. 그 주도적인 역할은 징계위원들이 하되 특별 변호인 측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공방을 해야 되는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신문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이것은 위원장의 재량적 판단으로 징계 절차의 지휘권을 행사하면 될 문제인데 이 역시도 지나치게 공방을 하는 것은 결국 절차적 위법을 남겨서 기록해서 절차 위법으로 취소 무효 판결을 받겠다라는 전략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신문이 분리는 돼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게 크게 막 염두에 들 정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다. 네, 중요하진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배제돼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비위원 규정을 무시한 징계위원장 대리 임명은 위법하다.
징계 청구 이후 합류한 정한중, 이용구 이 두 명은 빠져야 한다. 자, 이에 대해서 정한중 위원장은 징계위원 위촉 배경 질문에 내가 위원장 될지 몰랐다. 차기 징계위원은 하려고 했다. 라고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징계위 측은 이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비위원 투입은 기존 위원이 부득이 심의에 불참할 때 적용되는 것이다. 기존 위원이 사임한 경우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옳다. 자, 윤석열 총장 측은 내일 2차 징계위를 앞두고 1차 징계위가 무효다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징계위 심의는 위법 무효이므로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 위원회 인원은 7명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징계법 4조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라는 이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게 윤 총장 측 주장입니다. 징계위 측은 의사 종족수만 충족되면 심의가 가능하다. 예비위원 징계위 포함 여부는 위원장 재량이다. 절차상 문제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이 같은 계속 논란,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건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내일 2차 징계는 열린다. 윤 총장 측이 아무리 주장해도 정한중 위원장이 빠질 리 만무하고 내일 기차는 달린다라는 건데 그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징계위 측에서는 내일 징계위를 끝낸다. 라고 윤 총장 측에게 통보를 했다라는 것이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윤 총장 측에서는 내일 끝낼 마음 없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 것 같고 자,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일 끝낸다라는 게. 어쨌든 징계위의 절차를 끌고 가는 건 징계위원장의 몫이겠죠. 그래서 징계위원장이 내일 충분히 증인들의 신문을 들었고 충분히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파악했으니 결정할 수 있도록 판단하면 그걸 또 징계위원회 차원에서 징계위원장이 결정해서 내일 결론을 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반대로 또 윤석열 총장께서 내일 만약에 충분치 않다 증언들이 그러면 추가 요구를 할 텐데 그걸 또 판단하는 것조차 징계위원장 몫이니까 내일 봐야겠지만 지금 이제 계속 이 절차상의 문제를 윤 총장 측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일 날 열렸던 징계위 자체가 불법이다. 그 이유 자체가 징계위원장이 바뀌었는데 원래 그러니까 이 징계위원이 7명을 두고 예비위원을 두게 한 이유 자체가 어떤 특정한 징계 사안을 두고 징계위원을 바꾸게 되면 그럼 그 징계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징계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징계 사안을, 그러니까 징계 청구한 이후에 징계를 바꾸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이고, 그것 때문에 위법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손정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마 윤 총장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 징계 절차 자체가 부당하고 위법하고 그렇기 때문에 징계 결과와 상관없이, 징계 내용과 상관없이 이 징계 자체가 무효하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그 근거들을 만들고 있는 거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윤 총장 측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행정법원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하는 전략이라면 그 자체도 유의미하겠으나 어쨌든 간에 내일 결국은 증인들이 어떤 증언들을 해서 과연 징계 청구한 사안들이 과연 합당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1차 격도를 할 테고 그 점에 있어서 아마 집중하지 않을까 싶고 결국 내일 결판 날지 안 날지는 결국 증인들과 그다음에 신문 징계위원들이 과연 어떻게 판단에 달려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여권에서는요. 아니 이제부터 야권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확히 말하면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가 검사와 판사가 퇴직 후 1년 동안 선거에 출마를 제한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이거 사실상 윤석열 출마 금지법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로지 정권의 흠집을 내려는 일념으로 마치 현직 검찰총장이 이유 없이 핍박받는 것처럼 성원하면서 대놓고 검찰 정치에 판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수사 및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와도 이미 좀 부담이 되신 상황이신지? 그렇진 않고요. 민주당의 또 뜻있는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함께 동참을 해주셔서 앞으로 더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굳이 반대하실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자, 박정화 대변인, 민주당에서 야당 몫의 자리에 최강욱 대표를 지정해서 범여권으로 불러야 될지 야권으로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으나 그냥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라고 하죠. 사실상의 윤 총장 출마 금지법이라는 반발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소리가 나와요. 네가가 제가 이제 최강욱 의원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법이 거기서 나와? 예.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고 그거 아니어도 이것저것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왜 느닷없이 검사 법관 출마 금지법을 만들어서 이 사단을 만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작 저렇게 얘기했던 최광욱 의원은 의원 출마하기 얼마 전에, 비례대표 의원 출마하기 얼마 전에 청와대 비서관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은 그럼 검사, 판사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갖고 청와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을 수 있는 그런 비서관은 이렇게 나와서 출마할 수 있고, 그러면 검사, 판사는 1년 제한을 둔다.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첫째 하나는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 그렇게 쉬워요? 뭐 야당에서 일부 뭐 초등생 수준이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만 제가 봐도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왜 저런 법을 이렇게 그냥 막 툭툭 던지면 그거 심의해서 뭐 법을 만들고 안 만들고 이런 게 국회의 모습인지 애들 보기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법 자체도 굉장히 모순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다가 출마를 했는데, 그럼 저런 식으로 따지면 검사, 판사보다 권한이 더 많을 수도, 혹은 뭐 비등할 수도 있는 뭐 시도의원들, 그 다음에 기초, 광역, 시장, 도지사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장차관의 고위공직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콕 찍어서 윤석열 총장만 출마를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고자 한다는 의혹을, 오해를 받을 만한 저런 법을 이 순간에 냈는지 저는 최강욱 의원의 본 마음을 잘 모르겠고요. 뭐 본인이 이미 다 윤석열 총장 출마 못하게 얘기했다고 해놓고는 또 그 후에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으니까 또 아니라고 물타기하고, 이것도 언론 탓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뭐 치졸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말 수준이 너무 저급하다고 해야 할까요? 국회의원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종희 시장님. 저는 뭐 평소 같으면은 저런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판검사가 이제 바로 이제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과거에도 뭐 그런 제한법이 있었다 위헌 판결이 난 건데 왜 지금이냐,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죠. 그럼 이 정치적 효과가 어떠할 것인가. 윤석열 총장이 제가 몇 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까지 올라온 데는 윤석열의 이제 자기와 부자기가 있는데 뭘 한 거가 있고 자기가 뭘 하지 않음으로써 올라온 게 있는데, 하지 않으면 추미애 장관이 이런 쪽에서 이제 때림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온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윤석열 금지법이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바로 어제도 이낙연 대표 이제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기자들이 잘 물어보잖아요. 저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효과도 별로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이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열린민주당에서 당헌 당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런 사람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입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진정성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 민주당의 당헌 당규부터 해야 좀 진정성이 보인다. 네. 예. 이에 대해서 야당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김기현 의원은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초등학생 수준의 법안이라 코멘트하기도 창피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식 의원 같은 경우는 공수처법 통과시키자마자 윤석열 정치금지법 발의하는 거 애초 시나리오다. 윤석열 죽이기 완결판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 얘기했듯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 최강욱법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했을까요? 또 최근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님은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뒤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법안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저의 첫 느낌으로는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느낌이 과하다. 그러면 뭐 끝 느낌도 추측이 되는데, 이재명 기자, 최강욱 대표는 굳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반대 의원도 없을 거다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기자회견에 뭐 기자들 백불까지 하면서 큰 소리를 냈는데, 민주당 대표에 의해서 과하다라는 코멘트를 받으면 발의한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은 일종의 굴욕적이지 않습니까? 최강욱 대표가 발의했던 법안에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대표 발의는 최강욱 의원이 했지만 사실 같이 이제 공동 발의를 한 거죠. 그런 점에서 뭐 민주당 의원들 반대하지 않을 거라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뭐 조금 전에 박정하 전 대변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법 자체에 여러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과연 이제 판사 검사가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90일 지금 뭐 최강욱
대표도 본인이 페이스에 올렸지만 뭐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된 사건을 재판했던 판사가 바로 출마하는 바람에 재판이 지연됐다. 이런 문제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판검사들이 90일이라는 시간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반면에 그럼 판검사는 안 되는데 다른 고위공직자들 뭐 장차관 얘기하셨지만 장차관들은 괜찮냐 뭐 시장 군수들 괜찮냐 이런 문제 반드시 존재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어떻게 균형을 맞추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판검사만 1년이라는 그 출마 제한을 두게 되면 당연히 그건 위헌 소지가 있죠. 당연히 뭐 지역 선택의 자유에서 판검사만 제약을 더 두는 게 과연 맞느냐는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뭐 다시 한번 뭐 법안을 심도하게 논의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바로 왜 이 시점이냐가 중요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이제 최강욱 대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본인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또 후에 기자들도 다 그것을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알고 질문을 했고 거기에도 본인이 또 충분히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저런 법안을 꺼내는 게 그러니까 과연 적절한 이런 문제가 제기될 거고 전 이낙연 대표도 좀 과하다 이런 말을 한 게 법안이 갖고 있는 맹점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윤석열 총장을 또 염두에 둔 법안을 낸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드는 게 과연 여권에 유리하냐 이런 판단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최강욱 대표는 정작 이게 윤석열 금지법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편파적이다. 내가 언제 윤석열 금지법이라고 했냐 라면서 반박을 하고 있다는데요. 손정희 변호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1년이니까요. 윤 총장이 만약에 대선에 나간다고 하면 내년에 3월까지 임기 마치시면 되니까 저 법이 통과돼도 출마 금지시킬 수 없는 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1년이냐면 이 검사하고 판사는 수임지 제한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창원에서 판사를 하다가 그러면 창원에서 판사를 하다가 창원에서 개업을 하면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이해 상출이나 정관이의 폐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1년간 그 지역에서는 수임지를 수임 못하도록 제한을 해놨거든요. 다른 공무원들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의 의무가 많이 부과되어 있지만 검찰이나 법원에서 가지는 굉장히 막대한 권한 때문에 이것이 불필요하게 정치적으로 휘말릴 가능성, 신문의 독립 때문에 특별히 더 지켜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전두환 전 대통령 5.18 형사사건 재판을 하던 판사가 바로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치적인 어떤 신분이 보장이 되려면 내가 정치에 선거를 나가고 싶다. 근데 나한테 정치적인 사건이 배당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공무원들보다 좀 더 엄격하게 퇴임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사회적인 논란은 충분하다라고 보이고요. 우리가 전례가 없지 않았습니까? 총장이나 뭐 법원장이나 검사장이 선거에 어떤 대선에 나갈 수 있다라는 지형이 형성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폐해가 없었는데 그래서 정관이의 폐해만 저희가 법률적으로 개선을 해왔는데 이제는 내가 검사장인데 내가 서울중앙지검장인데 나 내년에 서울시장 나가겠다.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 이런 사람이 나왔을 때는 그 이해 상충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정치적 중립임을 얼마나 또 지킬 수 있겠느냐.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SNS 프로필 문구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구이길래 기사화되고 있는 걸까요? 함께 보시죠. 이런 문구라고 합니다. 박정아 대변인, be calm and strong. 자, 무슨 뜻이죠? 좀 차분해지자 대신에 좀 강하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분하고 침착하고 강하자. 침착하고 강하게.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 처해 있는 주변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뭐 지금 벌써 몇 달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 스스로 다짐하기도 하고 저 글을 올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뭐 내 뜻을 전하기도 하고 뭐 이중적인 효과로 저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분하게 대응하고 대신에 강하게 대응하자라는 자기 다짐성 메시지를 페북 처음 글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태곤 시장님 중학교 때 영어 배울 때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be calm and strong이잖아요. 원래는 be calm and be strong이 맞는 건데 and가 들어가면 be가 생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e calm and strong이 노인과 바다의 한 구절이에요. 그래요? 네, 노인과 바다에서
주인공이 이제 노인이죠. 바다에서 이제 그 청새치, 참치 잡으려고 한 며칠간 사투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청새치하고의 승부를 앞두고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침착하자, 강하자. 뒤에 이제 올드맨 이렇게 돼 있는데 노인아,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be strong 이렇게 되면은 중학교 때 배운 책에 나온 구절이 되는데 저렇게 되면은 그 노인과 바다의 한 구절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게 참 뭔가 이제 의미심장하게 들리죠. 저 토요일 날 저도 어떤 기자, 법조 출입 기자한테 윤석열 총장이 카톡 프로필을 저런 걸로 바꿨더라. 라고 해서 이제 조금 들여다봤는데, 그리고 저 뒤에 그 책에 보면은 그 주제의식이 뭐냐면은 인간은 패배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패배할 수 없다는 게 지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파멸하고 꺾이기는 하지만은 굴복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건데, 오래 가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꺾이더라도 굴복하진 않겠다. 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유태호 실장님 견해였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하플 주인공으로 선정됐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상당히 뜨거운 분들이 오늘 하플에 선정됐습니다. 윤미향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조두순 씨인데요. 하나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우리가 코로나 때 보셨듯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확진 양상이 심상치 않은데 그 와중에 윤미향 의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와인 파티를 하는 사진을 본인 스스로가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석자들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는 사진인데 기론옥 할머니의 생신을 할머니 빈자리를 가슴에 새기며 그러니까 기론옥 할머니 생신을 기념해서 와인을 마셨는데 저 자리에는 기론옥 할머니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기론옥 할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았죠. 기론옥 할머니가 윤미향 의원과 지난번 갈등을 빚으며 문제 제기를 한 상황. 기론옥 할머니 없이 본인들끼리 생일 파티를 했다라는 의미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 논란이 일자 이렇게 윤미향 의원이 올렸습니다. 어제. (12월 7일) 월요일 길할머니의 94번째 생일이었다. 지인들과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나눈다는 것이 사르깁지 못한 행동이었다. 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기론옥 할머니는 1928년생, 올해 92세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왜 안 쓰고 와인 파티를 하느냐라는 논란과 관련해서 기론옥 할머니의 생일 파티였다. 마스크를 안 쓴 건 사르깁지 않은 행동이었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진중권 전 교수 등은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세상에 본인이 빠진 생일 잔치도 있느냐? 엉뚱한 사람들이 왜 남의 생일에 모여서 와인을 마시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수경 박사님 나오셨는데요. 윤미향 의원이 준 사기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준 사기 혐의가 누구에게 준 사기를 쳤냐? 기론옥 할머니에게 준 사기를 쳤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진중권 전 교수 등은 그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당사자도 없이 생일 파티를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맨 처음에 됐었죠. 이제 코로나로 지금 식당을 열고는 있지만 저렇게 모임이나 파티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그런데 마스크도 안 쓰고 저렇게 여러 사람이 게다가 이제 와인도 마시면서 와인을 마시게 되면 이게 경계심이 많이 풀어지죠. 술을 마시면 이제 목소리도 높아지고. 근데 그게 좀 적절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고 또 그런 파티를 열었다 한들 저렇게 SNS에 올려서 자기들이 모임을 가졌다는 거를 만방에 알릴 필요가 뭐가 있었냐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또 본질은 사실 코로나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미향 의원이 그 준사기 혐의로 지금 재판에 걸려 있는 게 뭐냐면은 저 기론옥 할머니가 이제 치매가 좀 있으신데 그런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나 증여를 유도한 어떤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길할머니의 생신을 길할머니가 안 계신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는 게 저는 언뜻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일단 저 문구 자체도 저도 처음에는 기론옥 할머니가 그 사이에
돌아가셨나라는 잠깐 착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빈자리 뭐 이런 예.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고, 두 번째로는 생각을 이제 입장 바꿔서 해보면, 만약에 제가 어떤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때 누군가가 나의 어떤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기부 증여를 유도한 혐의로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 없이 나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자기들끼리 내 생일 파티를 했다. 너무 약자에 대한 그런 권익운동을 그렇게 오래 하셨던 분인데, 그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그 약자의 주체성을 아예 무시했다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당사자에게는 전혀 알리지도 않고 나 없이, 그 기론옥 할머니 없이 자기들끼리 생일 파티를 열었다는 게 너무 인권 감수성이 조금 좀 모자라지 않았나. 너무 좀 배려가 없었다. 기론옥 할머니가 비록 지금 좀 치매가 좀 있으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론옥 할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불편한 예. 모임이고, 저런 것을 또 SNS에 널리 알린다는 게 오히려 좀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론옥 할머니께서. 지금 두 가지 논란을 말씀 주셨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와인 파티에 올린 것에 대한 경솔함. 두 번째는 당사자 없는 생일 파티의 의아함. 여기에 세 번째 의문. 윤미향 의원이 해명글에 보면 기론옥 할머니의 나이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94번째 생일이다. 그런데 기론옥 할머니는 올해 92번째 생일을 맞아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론옥 할머니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열었다라고 했지만, 정작 기론옥 할머니가 연세가 몇 세인지도 모르고 잘못 생일을 기재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에 더해져서 이재명 기자, 정의연 측의 홈페이지 살펴보면 기론옥 할머님의 생일을 매년 챙긴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 사진, 자, 할머니들과 함께 날짜를 보면 기론옥 할머니도 물론 함께죠. 11월 19일 11시 30분에 생신잔치를 한 것으로 보여요. 작년에 자기들도 91번째라고 써놨어요. 자, 91번째라고 자기가 써놓고 갑자기 1년 만에 94번째라고 한 것도 황당하긴 한데, 매년 11월에 기론옥 할머니의 생일을 이렇게 기론옥 할머니와 함께 했는데, 지금은 왜 또 갑자기 12월 7일에 본인도 없는 생일 파티를 한 거죠? 글쎄요, 기론옥 할머니가 구순잔치 때 본인 스스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내 생일이 1928년 10월 23일이다. 그때 음력이도 그렇다, 음력이. 그래서 음력을 따졌을 때 올해 생일이 12월 7일이 맞습니다, 맞기는. 그리고 그 음력이다 보니까 매년 이제 생일이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지난해는 11월 19일이 음력으로 10월 23일인지 정확치 않지만 아마 이제 11월에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본인이 또 이제 본인 스스로가 91번째라고 이제 이렇게 생일 파티한 사진도 올려놨다가 이번에 또 94번째다 얘기한 것도 약간 뭐 착오로도 볼 수 있죠. 뭐 사실 뭐 그 점에 저는 그렇게 따지고 싶은 생각 별로 없는데, 문제는 이게 뭐 본인 진짜 그 기록 할머니 생일을 맞아서 지인들이 모였는지 모르겠으나, 뭐 기록 할머니가 진짜 실제 뭐 생전에 와인을 생전이 아니죠. 지금 와인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으나. 기록 할머니 살아 계십니다, 이제는.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기록 할머니가 원래 와인을 좋아하시는지도 모르겠으나 지인들끼리 모여서 와인을 마셔서 그 자리가 기록 할머니를 기억하는, 그러니까 기록 할머니의 생신을 맞아서 기록 할머니는 없으나 기록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도 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중요한 건 저 사진을 SNS에 올린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윤미향 의원한테 주어져 있는 혐의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윤 의원한테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정의연 자금을 개인이 유용했다는 횡령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기록 할머니가 치매 상태에서 받은 상금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도록 유도했다. 그래서 준 사기라는 아주 잘 보기 힘든 그런 혐의를 적용한 건데, 그게 맞느냐 틀리냐 이런 이제 지금 공방 속에, 법적 공방 속에 있는 상황에서 마치 그 행사를 한 것도 할 수 있으나 본인이 그걸 올린 것 자체는 아무래도 법정에서 준 사기 혐의를 염두에 두고 내가 정말 그렇지 않고 내가 할머니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갑자기 7일날 했던 행사 사진을 저도 갑자기 올렸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법적 공방이 되는 상황에서 저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할머니도 없는 사진을 이렇게 올린다는 게 좀 너무
그야말로 길할머니를 염두에 두지 않는 본인의 어떤 법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점에서 좀 씁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재명 기자하고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윤미향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진 올리면 사람들이 아유 윤 의원이 지금 피치 못하게 떨어져 있지만은 항상 길할머니를 이렇게 챙기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봐주겠지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반응들이 무슨 이런 이상한 일이 다 있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에 대한 이제 객관화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아주 다르게 예측을 해서 하고 그게 틀리니까 이게 당황하고 뭐 92살이 맞니 94살이 맞니 이런 논란까지 벌어지는 거고 그리고 더 왜 사진 올렸는지 1차적으로 모르겠는 게 같은 날 페이스북에는요 그 포스터를 올렸어요. 이런 공공 포스터들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니까 뭐 집에만 가십시오. 사람들하고 이제 접촉하지 마십시오. 그거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인스타그램에는 저 사진 올려놓고 참 잘 모르겠습니다. 예. 결론은 잘 모르겠다라는 건데 박찬희 대변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길어놓고 할머니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조금 걱정되는데 길어놓고 할머니는 윤미향 의원에게 속았다라면서 이른바 폭로를 한 상황이고 법원에서 윤미향 의원의 줌 사기 혐의와 관련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데 본인도 없이 길어놓고 할머니 없이 자기들끼리 축하한다라며 길어놓고 할머니의 이름을 언급하며 와인잔을 부딪히며 미소 짓는 사진을 올렸다라는 게 피해자 신분인 길어놓고 할머니 입장에서는 길할머니 본인에게는 과연 어떻게 작용될까? 윤미향 의원이 평소에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건을 다뤘습니다만은 길어놓고 할머니에 대해서 뭐 거의 뭐 어머니 같이 굉장히 늘 항상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분으로 계속 모셔와서 지금 준사기를 했다는 것만 해도 액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억대가 넘어가는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준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지금 재판에 넘어져서 재판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 우리가 이제 세 분 다 말씀 주셨지만은 뭐 코로나 상황에서 와인 파티를 했다. 이건 뭐 어쩌면 지엽적일지도 몰라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그 길어놓고 할머니를 활용해서 본인이 그동안 했었던 일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저는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 이 얘기를 비판하면서 했던 흡혈 좌파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받는 상황으로서 본인이 순수하지 않고 다른 의도가 있어서 저글을 올려서 길어놓고 할머니의 생신이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와인 파티를 하면서 혹여 재판부에 혹은 혹여 국민들한테 뭔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면 정말 저는 그 순수성에 훼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화면에 사진 보고 있습니다만 길어놓고 할머니가 공교롭게도 작년에는 11월 19일, 올해는 12월 27일 그러다 보니까 음력으로 생신이 10월 23일인 것 같아요. 길어놓고 할머니를 빌어서 저 주변에 있었던 저 몇몇 사람 중에 혹여 생일이 같아서 다른 일 때문에 모인 거라면 저는 정말 지탄받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에 대해서도 윤미향 의원이 사과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게 순수한 사과글이었는지 아니면 순간을 또 모면하기 위한 사과글이었는지 좀 지켜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 박정하 전 대변인과 패널들의 개인 견해였고요. 윤미향 의원은 해당 문제에 대해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며 사과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입장 밝혀드리고요. 길어놓고 할머니의 생신을 기념했다라는 차원에서 윤미향 의원이 해명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번에 두 번째 핫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평, 13평 임대주택을 둘러보면서 애 둘도 넉넉히 키울 수 있다라는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의 영상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여기가 그 44평, 13평 아이들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이 적긴 합니다만 애가 둘이 있으면 위에 한 명, 밑에 한 명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애가 더 크면 좀 하니까.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애 한 명이 서쪽이고 어린애 같은 경우는 두 정도. 네네. 13평짜리 임대주택을 둘러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애 둘 같은 경우도 라고 얘기하고 주변 동석자들이 예예라고 맞장구를 친 게 크게 논란이 된 겁니다. 자, 일단은 유승민, 안철수 두 명의 야권 정치인들은 대통령의 저 대화를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 네가 가라 공공임대. 이 정권 사람 중에 공공임대에 살겠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자기들은 공공임대에 살기 싫으면서 국민들은 공공임대에 살라고 한다. 평생 공공임대나 살라고 네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비판했고요. 안철수 대표는요.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시는 상황에서 국민께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언론이 잘못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왜곡 취지의 세 차례 해명을 발표했고 문 대통령은 변창흠 후보자의 설명을 확인하는 질문을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4인 가족도 살겠다라고 감탄을 한 게 아니라 4인 가족 살 수 있다라는 변창흠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서 정말 그러냐라고 질문을 한 거다. 따라서 그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유승민, 안철수 두 명의 정치인을 향해서 대통령과 국민을 이간시켜 정치 이익을 보려 하지 말라라고 굉장히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김수경 박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변창흠 후보자의 13평 이제 방문기였는데 영상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제 확인차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변창흠 그 장관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집이다. 13평 정도의 집이고 아이 1명 정도를 키우는 부부가 살기 적당하고 2명도 뭐 좁게 쓰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2명도 가능하냐라는 정도의 확인을 이제 하는 발언이었고 사실 대통령께서 저 정도의 말씀을 저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정도 말씀을 가지고 4명도 너끈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민심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아주 작은 발언에도 굉장히 그 민심은 들끓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저 발언이 4명이 살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또 임대주택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임대주택을 좋게 많이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임대를 평생 살아라라든가 집을 꼭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이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왜 국민의 어떤 굉장히 자연스러운 주택을 갖고 싶은 마음 자체를 국가가 재단하고 판단해서 그런 것이 옳지 않다라든가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네가 가라 공공임대가 이제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을 너무 비하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사실 좀 조심해서 말해야 될 부분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저 13평 아파트보다 더 작은 곳에 사시는 분들도 많고 또 더 주거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도 더 많은 가족이 사는 경우도 있고 저 임대 아파트가 매우 필요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를 사는 것이 마치 무슨 사람 못 살 것에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이제 문제는 임대 아파트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왜 그럼 지금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집을 다 팔고 월세로 가거나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꼬집은 거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열망을 국가가 함부로 재단하는 거에 대한 분노지 대통령이 저 말씀을 하신 게 세상 물정을 모른다 지금 상황을 모른다 부동산 문제를 모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할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 대통령은 질문한 것일 뿐이다라는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서 야당은 한 번 더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의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라면서 한밤 언론사에 비상을 거는 그 초조함이 안타깝습니다. 청와대의 해명은 억지입니다. 오히려 그 좁은 공간에 4명이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장관 후보자를 야단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야당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태규 시장님. 제 청와대
출입 기자 하면서 이제 대통령 현장에 풀 기자로 가보고 많이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저희 가보고 대변인으로서 이제 수행해서 보면은 저런 건 자칫 청와대에 힘줘서 하는 행사거든요. 네. 그림도 나오고 다른 영상에 보면 탁현민 비서관도 이제 앞쪽에 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청와대 쪽에서 어쨌든 좋게 나가려고 하고 이제 풀 기자는 있는 그대로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신경전도 약간 벌어져요. 야 이런 건 좀 좋게 해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풀 기자는 자기 기사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기사는 뭐 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은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가지고 다른 기자들한테 보여줘요. 또 요즘은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김수경 박사님하고 좀 생각이 비슷해요.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 발언은 과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도 청와대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자 13평에 4명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SH공사에서는 이게 잘 지어가지고 4명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거다라고 대통령이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거기서 긍정을 하지 않았으면 아니 그러면은 이 집으로 4명이 부족하단 말이냐라는 뜻이냐. 그렇게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행사 컨셉이 안 맞아요. 청와대 말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우리는 질문이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말을 할수록 꼬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4명이 살기로 이제 설계가 돼 있는데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더 좋게 이제 만들겠다. 중산층들이 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이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긍정한 건 아니다. 라고 해버리면은 그럼 부정이냐? 그 부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를 6평으로 제한하라라는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실제 사저 크기를 6평으로 제한해달라는 청원이라기보다는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부동산 인식,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청원이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악플은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에 조두순 씨의 집 주변에 유튜버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조두순의 출소 장면부터 함께 보시죠.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시나요? 한영신문입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자, 유튜버들이 조두순 씨 집 앞에 포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계속 이렇게 버티시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회사 조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변에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아요. 주민 아니면 살아나요? 주민이시죠? 그래,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자, 이재명 기자, 지금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전에 출소를 해서 조두순이 만기 출소를 했죠. 12년. 그리고 이제 안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 주변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법무부에서도 기자들에게 집 주변 취재를 각별히 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변 이웃들이 있는 거죠. 그 집에 가뜩이나 이제 조두순이 자기 집 주변에 왔다고 그래서 불안해하는 이웃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막 기자들이 몰려가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몰려가면 오히려 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2제3의 피해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두순 집 근처에 좀 오지 않기를 바랬었는데 유튜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을 때 한 200명까지 몰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일부는 집 뒤에 있는 그 가스 밸브를 잠그기도 하고 가스 배관을 타고 조두순 집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경찰이 4명을 주거 침입 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저 일부 유튜브들이 물론 그 분노는 이해할 수 있죠. 그 범인의 잔혹함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짧았고 또 다시 안산으로 돌아가면서 오히려 피해자 가족들이 안산을 떠나야 하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아버지도 언론 인터뷰에서 정말 조두순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면 안산으로 돌아오지 말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상황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튜버들이 그 분노를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을 마치 자기의 어떤 유튜버의 그 조회수를 늘리거나 이런 것처럼 분노 마케팅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밤 늦은 시간까지 이웃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런 행동을 계속 한다 그러면 저건 뭐 경찰에서 엄중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자체가 주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된다는 걸 명심하고 국민들도 저런 거에 대해서는 좀 엄중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합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야당의 윤희숙 의원 등이 최장시간 필리버스터 기록 등을 세우면서 필리버스터 발언을 이어가자 여당이 수를 앞세워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됐었던 국정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필리버스터 종료 1분 만에 국정원법이 통과된 그날의 현장 저희가 CG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필리버스터 종료 1분 만에 1분이었군요. 국정원법 통과시킨 여당. 어제 국회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종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찬성 180표로 강제 종료를 시켰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당연히 필리버스터 종결표니까 표결을 하지 않았고요. 흥미로운 건 정의당이 필리버스터는 계속돼야 한다. 국민의힘에 라는 쪽에 섰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선 야당 반론권을 존중한다라고 지난 10일에 밝혔는데 자, 이 발언은 사흘 만에 뒤집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1분 만에 국정원법 개정안 표결을 해서 187명 전원 찬성표를 통과시켰습니다. 자, 일단은 김주겸 박사님, 국정원법 이 찬반을 떠나서 여당이 지난 10일에 야당의 반론을 존중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사흘 만에 그 말을 뒤집은 겁니까? 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의 내용이 뭔지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당에서 다 국정원법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겁니다. 국민의힘, 정의당, 민주당 다 다를 텐데 그 대의는 스스로, 그러니까 각자의 당이 생각하는 그 이유는 다 옳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입장과 기준에 따르면 다 옳은 바를 이제 믿고 이제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까지는 다 인정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절차는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거기까지 가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아무리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합의된 절차에 의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필리버스터가 있는 거죠. 필리버스터라는 거는 이제 소수당이 다수당이 이제 너무나 이제 횡포스럽게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소수당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인 거거든요. 그 의결을 의도적으로 이제 방해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의결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필리버스터의 목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만큼은 지켜져야만 그 원하는 곳에 가더라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건데 왜 지금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이 필리버스터 표결에 불참하고 뜻을 같이 했겠습니까? 이 절차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176석과 나머지 이제 여당 쪽 편향에 있는 그런 소수 의원들이 결국 180석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필리버스터를 그만두게 하는 거를 표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절차가 무시된 상태에서 어떤 대의가 추정되는 건 사실 민주주의의 후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사실 민주주의는 의도는 중요치 않아요. 어떤 것이 더 옳은 대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절차 그 자체가 민주주의거든요. 그 절차가 지켜지는 것이 곧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사흘 만에 뒤집고 그냥 강제적으로 종결시켜버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굉장한 후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야 당사자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에서 180은요, 3분의 2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표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무당적의 국회의장까지 투표에 참여해서 겨우 180석을 맞추었다는 사실입니다. 박병석 의장님, 어제 본인이 기표소까지 가서 투표하고 그 한 표로서 필리버스터가 중단되었습니다. 중립적으로 국회를 이끌고 야당의 발언을 보장해주는 국회의장이 맞습니까? 코로나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국회의 직무이기. 어제 국정원법 무제한 토론 종결을 의결한 것도 코로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습니다. 최장 필리버스터 연설 기록을 세운 윤희석 의원은 민주당이 연이어 통과시켰던 것은 사실상의 입을 다물라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통과된 법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닥쳐법 같아요. 국가가 개인에게 닥쳐라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같이 공부 좀 하시죠. 우리 국회의원들이 너무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기분 나쁘시면 되게 가세요. 지금 다수는 법률을 만드는 특권을 가지는데 지들은 그 법률을 또 무시할 권리까지를 요구하면 이건 매우 이상한 체제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쪽집게죠. 그죠? 자, 윤희숙 의원은 닥쳐법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박지원 대변인. 예, 그러니까 지금 필리버스터 얘기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반대하지 말고 그냥 닥쳐 진행한 대로 법이 정해진 대로 그냥 가라라고 아마 본인이 명명해서 닥쳐 3법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윤희숙 의원이 닥쳐법 얘기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저렇게 진행이 되어 온 필리버스터 제도마저도 그때그때 본인들의 편의에 의해서 조정하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그게 사실은 걱정입니다. 얼마 전에 봤던 것처럼 비례의원 뽑는 것도 순식간에, 공수처장 뽑는 방법도 순식간에, 지금 필리버스터 며칠 전에 존중한다고 해놓고 그것도 순식간에, 이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보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라이브 방송 라방 238로에서는요.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라는 주제로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라이브 방송 라방에서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